새손빈의 역사 스토리, 새손빈의 역사 클래스 중학교 3학년 역사 2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 2차시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오늘 수업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 이후 신라의 왕권이 강화되다. 네, 이 단원을 배우면 통일 전후 신라와 통일 왕권 강화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고, 통일 이후 정비된 신라의 통치제도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왕권의 강화. 삼국통일 전후의 신라의 지배층은 정치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삼국 간의 항쟁이 한창이던 7세기 중반, 김춘추가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무열왕의 직계자손들이 순서를, 무열왕의 직계자손들, 아들, 손자 이렇게 서로 점점 이렇게 왕위를 이어가면서 왕권의 기반을 다졌다고 합니다.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삼국통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삼국통일로 영토를 넓히고 정치적 안정을 이룬 신라에서는 인구가 늘고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습니다. 삼국통일로 영토를 이제 넓혔고,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룬 신라에서는 인구가 당연히 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삼국통일 후에 이제 신라의 모습 볼 수 있겠네요. 문무왕은 옛 백제인, 고구려인에게 관직을 내리는 등 삼국의 백성을 통합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문무왕의 들을 잃은 신문왕은 김흠도의 난을 진압하면서 진골 귀족 세력을 대거 숙청하였습니다. 또한 국학을 설치해 유학을 보급하고 이곳에서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치제도를 정비해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왕권이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골 귀족 세력이 약해지자 학식을 갖춘 육두품 세력은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통치제도의 정비. 통일 후 신라의 중한 정치는 왕명을 수행하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그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지방행정은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과 현을 두어 지방관을 보내 다스렸습니다. 가장 작은 행정구역인 촌은 토착 세력을 촌주로 임명해 관리하였고, 주요 지방에는 오소경을 설치해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했습니다. 네, 여러분, 구주 오소경, 전국을 통일신라 때 전국을 구주로 나눈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오소경을 설치한 것들이 보이죠? 맞죠? 이거 오소경? 이렇게 여기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게 오소경입니다. 5개의 소경 이런 거겠죠? 군사 조직은 중앙군으로 구서당, 그리고 지방군으로 십정을 두었습니다. 구서당에는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말갈인 등 포함해 민족 융합을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정은 구주에 각각 1정씩 설치하고 국경 지역인 한 주에만 2개의 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신라는 토지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신무당은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귀족의 중요한 경제 기반이었던 노급을 폐지하였습니다.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해 농사를 짓게 하고 조세를 거두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족 세력이 다시 강해져 8세기 중반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발해가 해동성국을 이루다. 이 단원을 배우면 발해 왕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발해의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발해 통치제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해의 발전과 멸망.
대조영에 이어 즉위한 무왕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영토 확장에 힘써 만주 북부 지역까지 장악했습니다. 발해의 세력이 커지자 당은 흑수 말궐과 신라를 이용해 발해를 견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무왕은 돌궐, 일본들과 친선관계를 맺어 당과 신라를 견제하였으며 장문우를 앞세워 당의 산동지방을 공격하였습니다. 무왕의 뒤를 이은 문왕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고 중앙과 지방의 통치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당과의 관계를 개선해 친선관계를 맺고 당의 발달한 문물과 당의 발달한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왕은 일본에도 자주 사신을 보냈으며 신라와는 교통로를 개설하여 교류하였습니다. (9세기) 전반 선왕 때에는 연해주에서 요동지방까지 영토를 넓혀 옛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며 발해의 선왕 때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면서 발해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발해는 9세기 말에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크게 약해졌는데요. 결국 세력을 키운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왕자 대강현을 비롯하여 발해 유민의 일부는 고구려로 망명합니다. 네, 발해의 통치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해는 당의 삼성육부제라는 것을 받아들여 중앙정치기구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해의 실정에 맞게 운영의 방식을 바꾸고 여러 기구의 이름도 다르게 하여 독자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했고 정당성 아래에는 육부를 두어서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발해의 중한 정치제도 모습입니다. 네, 여기 살펴보세요. 지금 이렇게 좀 흐릿하긴 한데 인터넷에 따로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글자가 거의 안 보이지만 참고용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발해는 지방행정을 5경 15부 62주로 조직하였습니다. 넓은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5경을 두고 여러 교통망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 중심지에는 15부를 두었고 그 아래 주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행정구역은 대부분 말갈인 촌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해는 촌락을 토착 세력인 말갈 수령이 다스리게 하여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조화를 꾀하였습니다.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에 시비를 두어 왕궁과 수도를 경비하게 하였습니다. 지방의 전략적 요충지나 국경 지역에는 별도의 지방군을 두었습니다. 네, 신라가 분열하여 후삼국이 성립하다. 자꾸 말이 꼬이는데 정말 죄송해요.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신라 말 사회 혼란의 배경과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지방 세력의 성장을 배경으로 후삼국이 성립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삼국이 성립하기에 대한 뭔가 정치적 동요, 신라가 분열하게 대한 이런 정치적 동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후 정치적 안정을 이룬 신라는 8세기 후반부터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니 왕권이 약해지고 진골 세력이 분열하였습니다. 결국 어린 나이에 즉위한 해공왕이 진골 귀족들의 반란으로 피살됩니다. 살해당한 거죠. 무열왕기 세습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무열왕기 세습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후 약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이 이루어졌습니다. 150년 안에 20명의 왕이 바뀌었다면 정말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냥 계속 왕이 바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의 반란은 지방에서도 일어났는데요. 9세기 전반에 옹주,
그 지금 옹주는 공주 쪽이라고 해요. 공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프린세스 이런 거 아니고 지역 우리나라 지역 이름 공주. 김원창이 무열왕을 지켜 자손인 아버지 김주원. 김원창이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해상 활동으로 세력을 키운 장보고도 중앙의 왕위 다툼에 관여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농민들도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농민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귀족의 수탈은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여기에 전염병도 막 돌고 자연재해가 막 겹쳐서 일부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떠돌거나 막 도적이 되고 농민들의 삶이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농민들. 그러던 중 9세기 말 진성여왕이 관리를 보내서 교세를 막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분노가 막 솟아서 이렇게 좀 전염병도 돌고 자연재해가 겹쳤는데 여기에다가 여왕께서 교세 세금을 막 내라고 강제를 막 시키니까 농민들이 막 화가 났겠죠. 네, 그리해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의 각지에서 농민이 봉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관할을 습격하였습니다. 호족의 성장과 육두품 사회의 비판.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해지자 지방에서는 호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호족은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 스스로를 성주 또는 장군이라 부르며 지방의 군사와 행정을 장악했습니다. 호족은 대부분이 토착 세력인 촌주 출신이었으며 중앙에서 내려온 귀족, 해상 세력, 군진 세력이 성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에 유학한 일부 유도품 세력은 개인의 능력보다 혈통을 중시하는 골품제를 비판하며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정치를 멀리하거나 호족과 힘을 합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선종과 풍수지리설의 유행. 신라 말에는 새로운 불교 종파인 선종이 유행하였습니다. 경전 연구와 교리를 중시한 교종과는 달리 선종은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내면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선종은 호족과 백성의 큰 호응을 얻게 되고 호족의 후원으로 전국에 선종 사찰이 세워집니다. 이 시기에는 산과 하천의 형세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풍수지리설도 유행하였습니다. 선종 승려인 도선이 널리 보급한 이 사상은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풍수지리설은 선종과 함께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이후 후삼국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후삼국은 후백제 그리고 후고구려 말합니다. 네, 후삼국의 성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에 등장한 여러 지방 세력 중 견훤과 궁예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습니다. 상주 출신 견훤은 서남 해안을 지키는 군진의 장교였는데 진성여왕 때 농민봉기를 틈타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었다 합니다. 견훤은 남서부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후백제를 세우고 완산주에 도읍을 했다고 합니다. 후백제는 오늘날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의 일부를 지배하였습니다.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는 부건 지역 호족인 양계를 부하로 있다가 자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키워 구고려의 부흥을 내세우며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웠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의 그 짤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바로 여기 궁예이십니다. 궁예는 이후 나라 이름을 맞은 궁예는 이후
후국으로 해서 이름을 나라 이름 마진이라고 고쳤고 또 철원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또 태봉으로 고치게 되죠.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성립으로 한반도는 다시 삼국의 세력을 다투는 후삼국의 형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는 후삼국이 성립한 뒤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요렇게 성립되어 이제 삼국이 세력을 다투는 후삼국의 형세를 이루고 신라의 영토는 경상도의 일대로 축소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후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크고 신라와 후백제는 거의 비슷한 정도죠? 네, 오늘은 세손빈의 역사 클래스 2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 2차 시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오늘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내용도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은 3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